명문대 출신도 아니었고 화려한 스펙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린 시절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조건을 따지는 사랑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사랑이요. 민준호라는 사람은 후자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준호는 38살 삼진그룹에서 일하는 평범한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남의 집 청소를 다니셨죠. 6살 준호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 손은 사랑이었고 희생이었고 삶이었어요. 그래서 준호는 배웠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대해선 안 된다는 것을, 특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요. 22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준호는 무너졌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기억했죠. 준호야, 착하게 살아라. 내가 받은 사랑을 남에게도 나눠줘. 그 말은 준호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준호가 35살에 수진을 만났어요. 재벌가 외동딸이었지만 준호는 그녀의 외로움을 먼저 봤습니다. 돈이 많아도 사랑은 부족했던 사람. 준호는 그런 수진을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3년이 흐른 지금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죠. 하지만 준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시험받게 될 거라는 것을요. 수진의 어머니, 1조 원의 재산을 가진 강영희 회장이 청소 직원으로 위장해 자신의 곁에 나타날 거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사위를 시험하려다 오히려 자신이 배우게 된 이야기입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생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되찾아가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시험하는 사람이 시험받고 가르치려던 사람이 배우게 됩니다. 강영희와 민준호의 만남이 그랬어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돼요.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것은 회장실의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삼진그룹 회장실의 넓은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강영희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딸 수진이 가져온 약혼자의 프로필이었습니다. 민준호 38살 실용전문대 출신 경영기획팀 과장. 수진은 어머니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준호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학벌은 화려하지 않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죠. 영희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28배 사랑한다던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울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7년 동안 사람을 믿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았던 딸이었죠. 그런 수진이 다시 사랑을 찾았다는 게 기쁘면서도 영희의 가슴 한쪽은 불안으로 무거웠어요. 수진아, 엄마가 한번 만나봐도 될까? 물론이죠. 다음 주에 식사 자리 만들게요. 수진이 나간 후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된 상처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재산을 노린 사기꾼에게 딸이 무너지던 그날, 병원 응급실에서 수면제를 삼킨 딸을 안고 울었던 그 밤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었어요.
영희는 비서실장 박성호를 불렀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그는 영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박 실장, 나를 청소용역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취업시켜줘요. 박성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준호라는 사람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그 사람 곁에서 지켜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한. 영희는 손을 들어 박성호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내 딸이 또 상처받는 모습은 볼 수 없어요. 부탁합니다. 박성호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영희는 강순이라는 이름으로 삼진그룹 12층 청소팀에 배치되었습니다. 청소팀장 김말자는 70이 넘은 신입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 나이에 청소를 하겠다고? 힘들어서 며칠 못 갈 텐데. 김말자는 가장 더럽고 힘든 구역인 화장실 청소를 영희에게 맡겼습니다. 영희는 생애 처음으로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를 들었어요. 차가운 물에 손이 시렸지만 영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12층 경영기획팀에서는 민준호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회사의 위기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옆으로 이사 최진수가 지나가며 화면을 힐끗 보았죠. 복도에서 영희는 준호와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청소도구를 든 영희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심일까? 아니면 계산된 연기일까? 영희의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강순이로 일하는 영희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영희는 청소도구를 들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준호의 책상 주변을 청소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경영학 서적과 빼곡한 메모가 가득했어요. 영희는 그 메모들을 힐끗 보았죠. 비용 절감 방안, 직원 복지 개선안,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하나하나가 회사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고민이 담긴 글씨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영희는 복도 구석에서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준호를 지켜보았습니다. 준호는 직원 식당에서 배식을 받으며 아주머니들에게 밝게 인사했어요.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식 아주머니들은 그런 준호에게 반찬을 한 숟가락 더 올려주었죠. 식사를 마친 준호가 식판을 반납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입 청소 직원이 물통을 들다가 그만 바닥에 쏟아버렸어요. 물이 사방으로 튀고 주변 사람들이 혀를 차며 피해갔습니다. 준호는 주저없이 다가가 자신의 손수건을 꺼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둘이서 함께 물을 닦았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쪽이 조금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이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일 수도 있어. 아직 확신할 수 없어. 그날 저녁 영희는 야간 청소를 핑계로 회사에 남았습니다. 불 꺼진 사무실에서 준호의 책상 근처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사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희는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죠. 과장님, 이 보고서 제가 쓴 건데
왜 이사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진수 이사의 비웃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민 과장, 회사 생활이 처음이야? 이런 게 조직이라는 거야. 내가 누군데 감히 이사에게 대드냐? 하지만 이건 명백한 도용입니다. 저는 3개월 동안 밤을 새워 만든 보고서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할 건데 고발이라도 하게. 최진수의 목소리는 협박으로 가득했습니다. 영희는 숨을 죽이고 준호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이 순간이 중요했죠. 준호가 비굴하게 굴복할지 아니면 부당함에 맞설지.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네, 할 겁니다. 인사팀과 감사팀에 공식 제보하겠습니다.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는 다음 날 바로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했어요. 이메일 기록, 작성 과정의 초안, 참고 자료까지. 최진수는 분노했고 팀원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죠. 민 과장이 이사를 고발했대. 조직 생활을 그따위로 하면 되겠어? 하나둘 팀원들이 준호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회의 시간에도 준호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영희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준호는 외로워 보였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했죠. 퇴근 시간이 되자 준호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영희는 멀찌감치 따라가 보았어요. 준호는 웨딩홀 앞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들어갔죠. 결혼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영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면서도 딸 앞에서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자신의 어려움을 딸에게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죠. 영희의 마음 한쪽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이 모든 게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일 수도 있으니까. 영희는 휴대폰을 꺼내 박성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호, 더 깊이 조사해 주세요. 월요일 아침 회사는 긴급 소집된 임원들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최대 거래처인 동양전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삼진그룹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거래처였죠. 영희는 청소도구함 뒤에서 임원들의 급한 발걸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40년간 일궈온 회사가 위기에 처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영희는 회의실 밖 복도를 청소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부사장 한명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인건비부터 줄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정규직부터 정리해야죠. 청소 용역 직원들, 경비, 식당 배식 인력. 이런 인원부터 감축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영희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평생 내린 결정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흔들었을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청소팀 휴게실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은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김말자 팀장은 벽에 기대 앉아 한숨만 내쉬었어요. 이번엔 우리 차례인가 봐. 또 짐 싸야 하나? 팀장님, 저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내 박순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희는 28, 암 투병 중인 남편을 돌보며
일하는 젊은 엄마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죠. 남편 항암 치료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이 일 잃으면 저희 어떻게 살아요? 순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긴말자의 바지를 붙잡고 울먹였어요. 팀장님, 제발 저만은 살려주세요. 저 대신 다른 사람 자르라고 말씀해 주세요. 순이야,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니? 나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처지인데. 영희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회장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이런 눈물이 흘렀을까요? 자신이 비용 절감이라고 부른 그 숫자 뒤에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때 복도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영희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준호가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제게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민 과장,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고 있나? 중간 관리자가 임원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대안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한명호는 짜증스럽게 손짓했어요. 들어오게. 단 5분이야. 준호는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청소 도구를 들고 그 뒤를 따랐어요. 회의실 옆 작은 창고에 몸을 숨기고 문틈으로 안을 지켜보았죠. 제가 지난 3개월간 개발한 AI 기반 물류 최적화 시스템입니다. 준호는 노트북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물류비를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력 감축 없이도 연간 5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과장 주제에 무슨 AI 시스템이야.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거 아냐?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준호는 준비해온 프로토타입을 실행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물류 경로와 비용 계산이 나타났습니다. 정확했고 빨랐고 완벽했어요. 회의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영희는 창고 문틈에서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준호는 3개월 동안 매일 밤을 새우며 이걸 만들었던 거예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왕따시킨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박순희 같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이건 실제로 작동하는 건가? 한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시범 운영 중입니다. 물류팀 김 부장님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었죠. 영희는 창고에서 나와 휴게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40년간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놓쳤던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진짜 리더는 위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래에서 함께 땀 흘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밤 영희는 박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 민준호라는 사람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주세요. 모든 것을요. 사흘 후 박성호의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준호는 대학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고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로 어머니 병원비를 벌었으며 봉사활동 600시간을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대학 은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준호는 제자 중 가장 성실하고 따뜻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절대 누구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영희는 보고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의심하고 시험했던 사람이 실은 딸보다 더 큰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누구보다 따뜻하게 세상을 대하는 사람.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건가? 준호의 AI 시스템 도입이 정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를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했어요. 회사 곳곳에서는 준호를 다시 보는 시선들이 생겨났죠. 하지만 최진수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발한 준호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영희는 야간 청소를 하다가 최진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IT팀 신입 직원 김태양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영희는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죠. 김 대리, 자네 부모님이 병원에 계시다고 들었네. 네.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 치료비 많이 들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단 조건이 있네. 최진수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직감했으니까요. 민 과장의 시스템 서버에 작은 프로그램 하나만 심어주게. 그럼 3천만 원을 주지. 그건 안 됩니다. 회사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망가뜨리는 게 아니야. 그냥 작동을 조금 지연시키는 거지. 자네 부모님 생각해봐. 이번 달 병원비는 어떻게 낼 건데? 김태양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영희는 당장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영희는 즉시 박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 지금 당장 IT팀 김태양 씨 컴퓨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하세요. 모든 기록을 저장하고요. 무슨 일이십니까? 최진수가 준호 씨 시스템을 망가뜨리려 합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사흘 후 대형 거래처들과 임원진이 모두 참석하는 시연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전 9시 시연 30분 전이었어요. 준호는 시스템 최종 점검을 하다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떴고 데이터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안 돼. 백업 파일도 손상됐어. 준호는 필사적으로 복구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동양전자 임원들과 기자들까지 도착해 있었어요. 준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영희가 들어왔어요. 임원들은 황당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야? 청소 직원이 여기 왜 들어와? 영희는 준호에게 다가가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이거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어요. 영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USB를 연결했어요. 완벽한 백업 파일이었습니다. 전날 밤 영희가 몰래 저장해둔 데이터였죠.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영희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조건 없이 도와준 순간이었으니까요. 시연은 완벽했습니다. AI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최적의 물류 경로를 계산했고 비용 절감 효과를 정확히 보여주었어요. 동양전자 대표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이라면 계약을 갱신하는 게 당연하죠. 아니,
투자까지 검토하겠습니다. 회의실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복도를 향해 있었죠. 방금 자신을 구해준 청소 직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화장실 구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의심하고 시험했던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이뤄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그를 도울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어요. 그는 화장실 앞에서 멈춰섰죠. 아까 도와주신 분, 거기 계세요? 영희는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업 파일을 가지고 계셨어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죠. 우연히 어제 청소하다가 컴퓨터가 이상해 보여서 저장해뒀어요.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인이세요. 영희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이 시험하려 했던 사람에게 구원받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회사는 시스템 도입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임원진과 직원들이 모두 모인 대강당이었어요. 준호는 단상에 올라 감사 인사를 했죠.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감사팀장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감사팀장은 서류 뭉치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지난주 시스템 오류는 고의적인 해킹이었습니다. 범인은 최진수 이사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최진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무슨 헛소리야. 증거가 있어? IT팀 김태양 대리의 컴퓨터에서 모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협박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최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김태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김태양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앞으로 함께 일합시죠. 김태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최진수는 경비들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대강당은 다시 축하 분위기로 돌아갔죠. 바로 그 순간 대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영희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회장의 등장에 놀라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부사장 한명호가 황급히 다가왔어요. 준호는 영희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죠. 영희는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달간 청소 직원으로 위장 취업했었습니다. 대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매일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청소 직원이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이 바로 수진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제 딸 수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20년 전 딸이 사기꾼에게 속았던 기억 때문이었죠.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사위 민준호 씨를 직접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진심인지 확인하려고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게 진짜입니까?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죠.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출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영희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저를 사랑으로 믿어주신 게 아니라 시험으로 의심하셨군요. 그 말을 남기고 준호는 대강당을 떠났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수진이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수진아, 엄마는 평생 엄마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내 사랑마저 의심하셨네요. 수진도 울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희는 텅 빈 단상에 홀로 남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자신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딸에게서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깜깜했고 영희의 마음도 그랬죠. 자신이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청소팀 휴게실로 갔어요. 동료들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말자 팀장은 고개를 돌렸죠. 회장님, 이제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박순희도 차갑게 말했어요. 저희를 장난감처럼 이용하셨잖아요. 우리의 고통을 구경하셨던 거죠. 아니에요. 난 진심으로. 진심이요? 회장님은 언제든 그만둘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살기 위해 일했는데 회장님은 놀이였던 거죠.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모두 맞았으니까요. 자신은 진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잠시 체험했을 뿐이었죠. 영희는 휴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40년을 일궈온 회사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낯설고 차가웠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회장실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대신 청소 용역회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용역회사 사장은 영희를 보고 깜짝 놀랐죠.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식으로 재입사하고 싶습니다. 청소 직원으로요. 영희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사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농담이시죠? 왜 그러십니까? 저는 진심입니다. 일하고 싶어요. 제대로, 진짜로요. 사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는 다시 강순이가 되어 새벽 5시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죠. 청소팀 동료들은 영희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김말자는 영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박순희는 영희가 다가가면 자리를 피했죠. 영희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들을 이용했으니까요. 매일 아침 영희는 휴게실에서 동료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순희 씨, 어제는 좀 어땠어요? 박순희는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말을 건넸죠. 때로는 침묵만 돌아왔고 때로는 차가운 눈빛만 받았습니다.
2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박순이가 휴게실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순희 씨, 무슨 일이에요? 남편 병원비가 이번 달 것도 못 냈어요. 박순이는 영희를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흘 후 박순이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남편의 치료비 전액을 입금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박순이는 영희를 찾아왔죠. 순이 언니, 언니가 한 거예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진작 도와줬어야 했는데. 박순이는 영희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영희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위로였고 용서였고 화해였죠. 영희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실에 앉은 그녀는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더 낮아지고 더 진실해 보였죠. 모든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복지제도도 전면 개편하고요. 임원들은 반대했지만 영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번만큼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으니까요. 청소팀 동료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김말자 팀장이 영희에게 다가왔어요. 순이 언니, 이제 회장님이 아니라 언니로 대할게요. 영희는 김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들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준호는 영희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죠. 수지는 집을 나가 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박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민 과장님이 수진 양과의 약혼을 파기했다고 합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딸의 행복까지 빼앗아 버린 거예요. 영희는 박성호에게 준호의 어머니 묘소 위치를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경기도의 한 공원 묘지를 찾았어요. 작은 묘비 앞에 섰죠. 고 민정숙님의 묘. 영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 아들을 의심했습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훌륭하게 아들을 키우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영희는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영희는 매주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를 닦고 잡초를 뽑고 꽃을 바쳤어요. 준호가 좋아한다고 들었던 노란 장미였죠. 어느 날 영희는 묘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평생 일만 하느라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제 딸도 제 사위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영희의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후회와 참회로 가득한 석 달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AI 시스템은 업계에서 혁신 사례로 주목받았어요. 대기업들이 앞다퉈 그를 스카우트하려 했죠. 연봉을 2배로 올려주겠다는 제안도 있었고 임원 자리를 보장한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어요. 삼진그룹에 남기로 결정했죠. 도망치는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동료들을 떠날 수 없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묘소를 찾았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오는 날이었죠. 묘지 입구에서 노란 장미를 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었어요. 묘소에 가까워지자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준호는 걸음을 멈추고 지켜보았죠. 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솔로 묘비를 닦고 있었어요. 영희는 준호를 보지 못한 채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도 왔어요.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요. 영희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당신 아들을 의심하고 시험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평생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일만 했죠. 돈만 벌었고요. 정작 소중한 건 다 놓쳤습니다. 영희는 묘비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제 딸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수진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저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제 딸은 다릅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무 뒤에서 나와 영희에게 다가갔어요. 영희는 깜짝 놀라 일어섰죠. 눈가는 눈물로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처음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배신당한 기분이었죠. 저를 믿지 못하셨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묘소에 오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회장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준호는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20년 전 수진 씨가 당한 일 알게 됐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으셨으니 저를 의심하신 것도 이해합니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묘비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죠. 회장님, 수진 씨 이야기 들으셨어요? 아니, 수진이가 연락을 안 해요. 준호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울어요. 저랑 헤어진 것도 슬프지만 어머님이 더 그립대요. 영희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수진이가 저를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대요. 단 한 번만이라도 안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영희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영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회장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수진 씨에게 가세요. 제가 먼저 연락할게요. 영희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씨,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저는 이미 수진 씨를 통해 회장님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족이니까 용서하는 거죠. 준호의 말에 영희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후회였고 감사였고 희망이었어요. 두 사람은 어머니 묘소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진아, 나야. 어머니를 한번 만나봐. 그분도 많이 힘들어 하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삼진그룹 본사 1층 로비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어요. 우리는 사람이 먼저입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죠. 영희가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은 그 글씨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회사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영희는 이사회에서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자신의 CEO 자리를 준호에게 물려주겠다고요. 임원들은 놀랐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문으로 남아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에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5월의 어느 토요일 회사 대강당에서 준호와 수진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모든 직원이 초대받았습니다. 청소팀, 경비팀, 식당 아주머니들까지 모두요.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죠. 신부 대기실에서 수진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영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죠.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다가가 딸을 꼭 안았어요. 평생 하지 못했던 포옹이었습니다. 수진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영희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했어요. 수진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35년을 기다려온 말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눈물은 뜨거웠고 그 눈물 속에는 모든 상처가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단상에서 수진을 기다렸어요. 신부 입장 음악이 흐르고 영희와 수진이 함께 걸어 들어왔죠. 영희는 딸의 손을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딸 부탁합니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평생 지킬게요, 어머님. 준호와 영희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주례의 축사가 끝나고 면사포를 올리는 순서가 왔습니다. 영희가 단상으로 올라가 딸의 면사포를 천천히 올렸어요. 수진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물로 젖은 하지만 행복으로 빛나는 얼굴이었죠. 수진아, 엄마가 늦었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영희는 딸의 볼에 입을 맞췄어요. 대강당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소팀 동료들이 영희에게 다가왔어요. 김말자는 직접 만든 꽃다발을 건넸죠. 순이 언니 정말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박순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기셨네요. 영희는 동료들을 하나씩 안았어요. 이들도 가족이었으니까요. 영희는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께 선물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책 표지에는 순이 할머니의 배움이라는 제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책장을 펼쳤어요. 저는 평생 회장으로 살았지만 정작 사람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청소 직원이 되어서야 배웠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이 책의 모든 수익금은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재단에 기부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로 답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뜨거웠고 진심이었죠. 피로연이 끝난 후 영희와 준호, 수지는 함께 차를 탔어요. 준호 어머니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은 묘비 앞에 나란히 섰죠. 박성호가 사진을 찍어 주었어요. 어머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는 묘비에 대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수진과 준호도 함께 절했어요. 석양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영희는 청소복을 입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김말자와 박순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죠. 언니, 오늘은 2층 맡으실래요? 그럴게요. 영희는 청소 도구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이제는 시험도 위장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의 일원이 된 거예요. 로비를 지나가는 직원들이 영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순이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창문을 닦으며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요.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아끼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12층 경영기획팀 앞을 지나갈 때 준호가 나와 영희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준호는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오늘 저녁에 수진이랑 같이 식사해요. 집에서 기다릴게요. 그래, 갈게. 고마워, 아들. 영희는 아들이라는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준호도 환하게 웃었죠. 영희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하늘은 맑았어요. 영희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진짜 행복하다고 느꼈으니까요.